회생파산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채무 탕감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다시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고 굵게 기본을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월급이요. 내 월급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법원에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법원은 그 돈을 받아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내가 월급을 200을 벌면 법원에서는 나 혼자 먹고 사는 최소한의 비용을 월 135만 원으로 산정을 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200 벌 경우에 1인 생계비 135만 원을 빼고 남는 65만 원을 법원에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나는 13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35를 빼면 한 달에 165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녀가 있다면 당연히 나한테 필요한 생계비도 더 많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나하고 자녀 2인 생계비는 220만 원을 인정해 주니까 그걸 빼면 매월 8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고, 내가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자녀가 2명이면 280만 원을 제외하면 월 2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자녀를 나의 부양가족으로 놓고 내 생계비를 막 무한대로 늘려서 변제금을 10만원, 20만원으로 무조건 확 줄여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배우자가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으면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면 되지 채무자가 굳이 자녀를 키울 필요가 있나, 채무자는 변제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단 말이죠.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 청산가치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재산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회생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내가 재산이 5천만 원 있다면 저거보다 변제를 더 해야 돼요. 변제 기간이 36개월이잖아요. 내가 36개월 동안 내는 변제금의 합계는 5천만 원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재산이 5천만 원 있다면 36개월 나눠보면 월 138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월 138만 원 변제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최소한 월 138 이상을 변제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36개월 동안 나는 1억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나누기 36개월 해보면 나는 월 277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월급이 작아서 저만큼 변제하는 게 힘들다면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리는 거죠. 그러면 1억 나누기 60개월 해보면 월 166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사치탕진,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1,000만 원 있으면 36개월 동안 1,000만 원 이상 변제하면 되니까 힘든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주머니에 있는 현금은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과거에 사치나 탕진으로 날린 돈이 4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법원에서 여러분 계좌 내역을 전부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치나 탕진으로 날린 4천만 원도 청산가치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36개월 동안 5천만 원 이상 변제하려면 월 138 이상 변제해야 되는 변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법원에서는 사치하고 탕진한 돈은 변제를 더 하시라, 이게 기본적인 태도이니까. 다만 사치나 탕진의 기준은 일률적이지가 않겠죠. 또 법원 따라서 주식 코인은 사치 탕진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치 탕진이 아닙니다, 제외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서는 포함하자, 이렇게 하니까 조율을 해서 청산가치를 5천으로 할지 3천으로 할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월급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다. 그렇지만 나의 재산 가치가 클 경우에는 그거 이상 변제해야 된다. 사치나 탕진한 거는 나의 청산가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요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도 헤매지 않고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참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사례 하나만 보시면 개인회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례의 채무자는 주식 코인으로 탕진한 것도 있고 영끌 부동산도 소유하는 게 있었고 최근에 취업했는데 최근 대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논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거 하나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보시면 내가 부양해야 될 자녀가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금지명령 신청서거든요. 여러분 채권자가 자꾸 독촉 추심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법원에 대해서 채권자가 독촉 추심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 신청하는 것을 금지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신청서입니다. 9월 26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금지명령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 10월 5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준 거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나 가처분하지 말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죠. 채무자가 개인회생 재판을 통해서 알아서 분할 변제할 것이니까
채무자 건드리지 말고 채권자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게 보정 권고인데 서면으로 물어보거든요. 특히 1년 이내에 차용한 돈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고 금융 자료를 제출해보라 이거죠. 특히 최근 채무 있죠. 내가 1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면 작년 1월 1일부터 오늘 1월 1일까지 이 사이에 빌린 돈 어디 썼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채무자가 보유하는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라. 최근 1년 동안 입출금했던 내역들 빠짐없이 보고하라 이거죠. 법원이 1년만 검토하고 그 나머지는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다만 법원이 최근 1년 동안 빌린 돈, 최근 1년 동안 입출금하면서 쓴 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가상화폐 거래소, 주식 거래소에서 각 보유하는 계좌 내역 전부 다 제출하라 이겁니다. 주식 샀다 팔았다 했던 내역, 코인 샀다 팔았다 했던 내역, 주식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 남아있는 그 잔액 얼마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어보게 됩니다.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는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GS25 편의점에 취업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파트타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월급이 130만 원 밖에 안 됐던 거죠. 원칙적으로 13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1인 생계비도 135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130만 원 빼기 135만 원 하면 0원이 돼버리는데 변제금 안 내겠다는 말이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근데 이분은 연체가 지금 임박했으니까 독촉당할 게 너무 염려가 되니까 일단 139에서 바로 신청 던져가지고 금지명령 신청하고 그와 동시에 빠르게 추가적인 알바 바로 하나 구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던 케이스였죠. 상황이 워낙 급박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는 자기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채무자들이 내가 계좌에 있는 돈을 주식에 썼는지 코인에 썼는지 누구한테 돈을 줘버린 건지 가족한테 은닉했는지 이런 것들은 숨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전부 다 공개가 돼야 되니까.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을 건데 이게 전부 다 이 사람 계좌 내역 페이지거든요. 수백 페이지가 됩니다. 이거를 법원에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일부 발췌한 계좌 내역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내 은행 계좌 내역, 증권 계좌 내역, 코인 계좌 내역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업비트, 코인 거래소 내역도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코인하고 주식으로 날렸는데 그냥 그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도 주식 샀다 팔았다 했던 내역, 지금 잔고 얼마 남아있는지도 제출을 하게 됩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주식 거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이트에서도 전부 다 다운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예전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그만뒀다는 폐업사실증명원도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질문 하시거든요. 나 장사하던 거 그만두고 이제 취업할 건데 그러면 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폐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영업에서 만약에 매출이 나오고 소득이 생긴다면 그것 또한 모두 내 소득이 합산이 되는 것이니까 잘못되면 변제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로계약서인데 이제 방금 막 취업한 사람은 1년 동안 다닌 내역이 없으니까 계좌를 열어봐도 월급 받은 내역도 없고 또 근로자로서 소득 신고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이거라도 제출을 해야죠. 이거는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쉽죠. 그냥 네이버에 있는 근로계약서 아무거나 다운받아서 사장님한테 가서 도장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니까.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저분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월급이 130만 원 밖에 안 됐잖아요. 그 돈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으니까 투잡을 한 개 더 띄어서 합쳐서 200만 원 만들겠다.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200만 원 벌어도 되고 편의점에서 130, 알바로 7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200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쳤으니까 프리랜서 계약서도 이렇게 제출해서 내가 추가 소득이 있다 증명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좌 내역을 딱 열어보면 프리랜서로 번 돈 70만 원, 편의점에서 일하고 받은 거 뭐 110만 원, 130만 원 사이 이런 월급 받은 계좌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취업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취업하고 내일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달이 받는 월급 내역을 이런 식으로 계좌 내역으로 보여주고 한 직장만으로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알바 하나 추가해서 두 개 합쳐서 200만 원 만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죠. 자, 이게 채권자 목록에 그 별채권이라고 저당권 잡힌 부동산 있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살 때 은행에서 저당 끼고 사잖아요. 그 내역들을 보고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은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부동산 판 것만으로 담보대출 은행한테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고 남는 채무가 있으니까 그 남는 채무 또한 채무 목록에 포함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채무 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 일부도 나의 채무로 다 들어와야 되니까. 이게 이분의 변제 계획표인데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그리고 내 1인 생계비 125만 원을 빼는 겁니다. 빼면 월 75만 원 변제하는 것이니까 75만 원을
36회 3년 동안 변제하면 2,600 정도 변제를 하게 되시거든요. 그거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당권 채무가 많아서 채무 금액이 좀 커지신 분인데 전체 채무액 7억 6,500만 원 중에서 2,650만 원 변제하게 되신 겁니다. 그게 비율로 따지자면 원금의 3%를 변제하고 97%를 탕감받게 되었고 이자는 100% 전부 다 탕감을 받게 되었던 거죠. 거의 변제를 안 하시는 거죠. 3% 변제면 거의 다 탕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채무 발생 경위가 주식 코인 탕진하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큰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 변제하고 이자도 안 생기니까 거의 변제를 안 하시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은 채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상대적으로 변제율이 낮고 거의 다 탕감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개인회생해 보면 변제율 3%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분이 채무가 워낙 크니까 3%에서 정리하고 재판이 끝났던 거지 보통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변제하셔야 됩니다. 자, 개시 결정문이거든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24년 1월 17일에 채권자 집회기일 출석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가 받으시면 됩니다. 9월 26일에 신청해서 10월 5일에 금지명령을 받고 11월 13일에 개시 결정 받았으니까 뭐 그런대로 절차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신 거죠. 2달 만에 다 끝나버렸으니까. 개인회생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좀 참고해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을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